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강의는 9장 배전 방식 및 전기 공급 방식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변전소 파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뤄보았죠. 차단기도 배우고 단로기도 배우고요. 그리고 계기용 변성기가 무엇인지 그것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봤었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배전 방식과 그리고 전기 공급 방식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 배우게 될 건데요. 배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배전선로에서 이 배전선로에서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 건지 그 방법을 우리가 배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어떠한 철탑이 있다고 할게요. 자, 이러한 철탑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애자가 있을 것이고 높은 전압 얼마죠? 한 154kV라든지 뭐 345kV라든지 아니면 765kV라든지 자, 이런 높은 전압으로 승합기를 통해 승합해서 전압을 보내게 됩니다. 어디로 보내게 되냐면 우리가 쓰기 위해서 중간에 이런 배전용 T라고 해서 배전용 변전소 쪽으로 가게 돼요. 자, 이 배전용 변전소는 예를 들어서 154kV라고 한다면 자, 이쪽은 이제 22.9kV가 되겠고 이것을 어디로 보내줘요? 자, 이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고압 수용가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낮추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러한 우리가 이제 길가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전주에 이러한 주상 변압기가 있습니다. 주상 변압기.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배전용 변압기라고 하게 되는데 주상 변압기에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선간 전압은 380V, 상전압은 220V로 우리가 수용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수용가 있죠. 자, 거기는 이제 소형 수용가라고 부르게 되죠. 대형 수용가 그리고 소형 수용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선로는 무엇이냐면 발전된 전압을 높여서 보내는 곳 결국에 송전선로가 되고요. 자, 이 부분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자 이렇게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어떠한 선로죠? 바로 이것이 바로 배전선로입니다. 이러한 배전선로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번 장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기를 어떻게 공급하는지 그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실 수 있게 되고요. 벌써 뭔가 재밌는 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번 장에서는 특별하게 계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이번 강의에서는 계산 문제는 없고 우리가 어떠한 배전 방식별로 그림과 정의, 특징, 어떠한 장점 이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배울 것이라서 우리가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파트거든요. 특히 요즘 이제 실기시험이라든지 이런 출제 트렌드를 봤을 때 이런 배전 방식의 장점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을 배전 방식 개통도를 주고서 이거는 무슨 배전 방식이냐 라고 물어보는 형태가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암기를 하신다면 분명히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런 배전선로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로 배워볼 것은 바로 일단 전압인데요. 전압. 전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KEC에서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압의 범위와 고압의 범위와 특고압의 범위가 있어요. 이제 예전에 이제 이런 범위들이 달랐는데 저고압의 범위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 바뀐 전압이 무엇이냐면 자, 일단 DC는 뭐죠? 직류 전압이에요. 직류 전압은 몇 볼트 이하가 저압일까요? 바로 1.5kV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AC는 교류죠. 교류는 1kV 이하. 이게 저압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류 같은 것은 이제 파형이
직류는 이렇게 되지만 교류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교류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최대값뿐만이 아니라 실효값이 존재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직류와는 다르게 이 파형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낮은 범위를 이렇게 저압으로 설정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고압이라고 하는 것은 저압을 초과하고 교류든 직류든 이 각각의 저압의 범위를 초과하고 이상 아니에요. 초과하고 7kV 이하. 그것을 우리가 고압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특고압은요. 7kV 초과가 돼요. 7kV 초과. 자, 그래서 우리가 저, 고, 특, 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배전선로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보겠습니다. 칠판 조금 지우고요. 어때요? 잘 지워졌나요?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 배전선로 용어가 있는데요. 배전선로 용어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이러한 변전소로부터 변압기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이런 변전소로부터 쭉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이러한 선에 도달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게 됩니다. 어디로 가게 되냐면 부하 측으로 가게 돼요. 자, 이 동그라미 쪽이 다 어디냐면 부하 측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배전선로, 발전소 또는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수용가에 이르는 전선로를 뭐라고 한다고요? 배전선로라고 한다고요. 자, 이러한 선로가 이제 배전선로가 되는데, 자, 급전선이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배전용 변전소 또는 이제 또 다른 발전소로부터 배전 간선에 이르기까지 도중에 부하가 접속되어 있지 않은 선로인데, 자,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제 이 간선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그것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간선 볼까요? 급전선에 접속된 수용지역에서요. 수용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부하측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배전선로 가운데에서 부하의 분포 상태에 따라 이렇게 펼쳐주는 거, 배전하거나 분기선을 내어서 배전하는 선을 말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 그림에서 어느 부분이냐면 각각의 부하의 분포에 따라서 분기 내어주는 선, 이 메인이 되는 선이 간선이 되는 겁니다. 간선. 간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급전선이라고 하는 결국에 배전용 변전소 또는 발전소로부터 어디까지? 간선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부하가 도중에 접속되어 있지 않은 선로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결국에? 아, 이게 급전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분기선 보시면 간선으로부터 분기한. 그렇죠? 배전선로의 가지 모양으로 된 부분을 말합니다. 아, 이것이 분기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 궤전점은 뭐래요? 급전선과 간선이 만나는 지점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급전선은 이거고요. 간선은 이거예요. 만나는 지점은 이 지점이네요. 자, 이렇게 칠하는 접속점이 뭐라고요? 궤전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배전선로 용어도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놓았으니까 우리 표 한번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우리 이렇게 배전선로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이 배전 방식에 있어서 전압을 어떻게 분배할 건지, 전력을 어떻게 보내주게 될 건지 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압별 배전 방식인데요. 자, 이게 전압이 고압이냐 저압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보시면은 고압 가공선로가 있어요. 가공선로는 공중에 가설된 선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다음에 지중선로라고 하는 거는 땅속에 매설된 선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가공전선로, 이쪽은 지중전선로가 되죠. 자, 그럴 때 가공선로 중에서 고압일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지식, 환상식, 망상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대분류를 해놓고 우리가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고압 지중선로 같은 경우에는 가지식 예비선 절체 방식, 스펀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지식, 수지식, 방사상식이라고 돼 있는데 가지식을 이렇게 수지식이라고도 부르게 되고 넓게 뻗어나간다 그래서 방사상식이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다음에 저압가공선로 같은 경우에는 가지식, 저압 뱅킹 방식,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분류를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알아볼 거예요. 맨 처음에 어떤 것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냐면 바로 가지식입니다. 가지식은 뭐라고요? 수지식 또는 방사상식이라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또는 변압기로부터 수용가로 치면 변압기죠. 만약에 이제 보시면 잠시만 줄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 집에 어떠한 변압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쪽 집도 어떠한 변압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 변압기 하나를 가지고 각각의 부하별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지를 내어서 공급해주는, 지금 보시면 뻗어나갔다가 계속해서 이 변압기가 한도, 변압기 용량 한도까지 계속해서 분기를 하는 거죠. 분기하는 방식을 가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시기에 어떠세요? 굉장히 좀 간단해 보이지 않나요? 여기 펼쳤다가 여기 펼쳤다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좀 이제 점검이라든지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사고라든지 점검이 발생했을 때 어떻습니까? 한 번에 정전이 될 우려가 있다 라는 점이 조금 우려되는 그런 방식이 가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변압기 용량이 부담을 할 수가 있다면 부하를 얼마든지 증설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하 증설에 대한 탄력성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각각의 배전 방식별로 한번 특징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급하는 변압기 용량에 맞는 이 변압기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제가 해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선로가 계속해서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길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방식이 전압 강하라든지 전력 손실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선로가 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발생하는 전압 강하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압 강화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력 손실도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하 증가가 용이하다 또는 부하 증설이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전력 소모가 조금 덜한, 그러니까 밀집도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 적합하더라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 자, 네 번째는 공급 신뢰도가 매우 낮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다 정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전체 정전을 수반하게 되면 그거는 매우 공급 신뢰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전력계통에서의 신뢰도는 정전의 유무로 판별하게 되잖아요. 사고가 발생해도 정전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력 공급을 잘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공급 신뢰도가 매우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라도 이제 다 전체 정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공급 신뢰도가 매우 낮다라고도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플리커 현상인데요. 플리커 현상. 플리커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잦다. 여기서 이제 플리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광등이 깜빡거린다든지 아니면 TV에 좀 어떤 잡음이 발생한다든지,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플리커 현상이 되는데 그런 플리커 현상이 잦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하 밀도가 적은 곳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왜냐면은 이제 하나의 변압기로 다 공급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 이게 뭐라고요?
가지식이라고요. 가지식은 고압이든 고압 지중설로든 저압 가공설로든 다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환상식을 한번 볼게요. 자, 환상식은 요 근래 이제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중 하나죠. 자, 환상식 또는 루프식이라고도 부릅니다. 뭐라고요? 루프식. 고리 환자라서 루프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간선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고리 모양으로 구성해서 배전하는 방식을 말하게 되는데, 자, 이쪽 변전소로부터 이쪽으로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요. 이쪽으로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 왼쪽의 부하는 여기서부터, 왼쪽의 부하도 여기서부터, 여기도 이렇게 와서 전력을 공급받고 있고요. 자, 이쪽은 여기서, 이쪽은 여기서, 이쪽은 여기서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결합 개폐기라고 있는데 이 결합 개폐기가 평소에는 열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이렇게까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 부하는요,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고장이 남으로써 어때요? 여기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결합 개폐기가 이렇게 닫힙니다. 닫히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때 대책이 마련된 그런 방식이 뭐라고요? 환상식 또는 루프식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환상식 또는 루프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지식에 비해, 가지식을 말하죠. 또는 방사상식 비해 전압, 강하, 전력, 손실이 작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부하 증설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부하 증설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냐하면 자, 여기 기존에 이렇게 다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런 전선의 굵기 같은 그런 조건들이 다 처음에 설계할 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다른 부하를 증설하려고 하면 그 설계된 내용들을 다시 검토하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부하 증설이 굉장히 복잡하다,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뭐예요? 설비가 복잡하고 비용이 비싸다라고 표현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대신에 이제 기존에 설계되었던 이런 곳의 측면에서 있어서는 공급 신뢰도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편이다, 높다라고 우리가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공급 신뢰도가 높다는 건 뭐예요? 부하가 몰려있는 부하 밀집 지역에 적합하다라는 거죠. 부하 밀집 대도시에 적합. 적합하다까지 쓸게요. 하다 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결합 개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합 개폐기가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환상식 또는 루프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의 형태도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간선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환상식 또는 루프식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점을 좀 추가로 아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지워보고요. 다음은 망상식입니다. 망상식. 보통 이제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망상식이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망상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압기, 변전소에서부터 동일한 고압 간선, 그러니까 같은 변전소에 같은 변압기에서 나온 2회선 이상의 고압 배전선에 어떤 것을 연결한 거예요? 이러한 동일한 저압 측의 변압기 2차 측 저압선을 동일한 곳으로 연결을 함으로써 구성한 그런 배전 방식을 우리가 저압 네트워크 방식 또는 고압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압과
고압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변압기예요. 여기 변압기, 여기 변압기예요. 이 변압기는 뭐냐면 자 여기가 고압입니다. 고압. 근데 이 고압을 이 변압기를 거쳐서 저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변압기가 있으면 뭐예요?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이 변압기 3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압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압 네트워크 방식, 저압 네트워크 방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그 거꾸로 흘러들어가는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프로텍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보통 이거는 네트워크 퓨즈와 네트워크 차단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설비입니다. 그것을 네트워크 프로텍터라고 하고 이 네트워크 프로텍터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장치가 추가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비 비용이 그만큼 더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 방식의 특징을 좀 적어보면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전압 강하와 그리고 전력 손실이 작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정전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정전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말은즉슨 뭐예요? 우리 전력계통의 신뢰도는 뭐라고요? 정전의 유무라고요. 무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을 말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공급 신뢰도가 높은 것을 뜻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트워크 프로텍터와 같은 이런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므로 건설비가 비싸다. 뭐 시설비 또는 뭐 설비비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비싸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는 부하증설이 용이합니다. 부하증설. 그럼 결국에 이건 어디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부하증설이 용이하고 무정전 공급도 가능하대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전력이 안 끊기면 좋은 곳으로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빌딩가에 적합한 그런 배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도 있어요. 단점이 있는데 이 네트워크 방식의 단점이에요. 이 필기에서도 물어보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출제되는 건 이 네트워크 방식에 대한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부분을 잘 눈여겨서 봐주세요. 자, 인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이랑 가축이죠. 인축에 대한 또는 뭐 인체에 대한도 괜찮습니다. 자, 인축에 대한 감전사고가 우려돼요. 이 네트워크 방식은. 그래서 이 인체에 대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보호 설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지식은 플리커 현상이 잦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일어난다고 했죠. 자, 여기 네트워크 방식에서는 플리커 현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낮아지고 그로 인해 이제 전압 변동률 전압이 변하는 비율이죠. 변동률이 낮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트워크 방식인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변압기가 있으면 이것은 이제 네트워크 변압기거든요. 네트워크 변압기가 있으면 저압 네트워크, 없으면 고압 네트워크입니다. 자,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는 예비선 절체 방식을 한번 볼게요. 좀만 지우고요. 자, 볼게요. 예비선 절체 방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서로 다른 이제 변전소를 통해서 변전소로부터 주회선 또는 예비 회선으로 이렇게 전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 회선 같은 경우는 계속 보내고 있고 예비 회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업이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서브예요. 축구 선수로 치면 교체 선수가 되는 것이죠. 자, 어떠한 이유로 이 수용가의 주 회선으로 공급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냥 전력을 끊기게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바로 이쪽 지금 색깔이 다릅니다. 위에가 여기가 좀 더 진해요. 다르다는 걸 나타낸 건데 어쨌든 주 회선을 이렇게 공급받고 있다가 만약에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끊어지게 된다면 주 회선이 뭐 공급이 지장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 예비 회선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절체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어짐으로써 이 예비 회선으로부터 수용가로 전력을 공급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에 어쨌든 이 수용가의 전력이 끊어져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수용가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병원이 있을 것이고요. 뭐 군사시설. 딱 봐도 이제 끊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중요한 시설에는 이렇게 예비선 절체 방식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전력이 끊어지면 어쨌든 다시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든. 그런데 다만 단점을 꼽자면 이 주회선으로부터 예비회선으로 절체가 되는 그 단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 절체되는 순간에 잠깐 전력 공급이 끊길 우려가 있다는 점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책에도 적혀 있듯이 지중전선로 방식을 채택하게 되죠. 자, 이런 거는 가공전선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고압 지중선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선 절체 방식은 지중전선로의 배전 방식 중 하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첫 번째 특징은 이제 지중전선로 방식을 채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단시간 정전 수반. 세 번째는 이제 병원이라든지 군사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공장 등에 이용이 된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세요. 자, 이어서 보면은 우리 스폿 네트워크 방식이에요. 스폿 네트워크 방식. 스폿 네트워크 방식은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 방식을 조금 더 간략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자, 여기가 이제 배전용 변전소 측이 되는 거예요. 자,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2회선 이상의 배전선로로 전력을 공급받아서 동일하게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있겠죠. 그렇죠? 자, 그 와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뭔가 고장이 발생해서 전력 공급이 1회선에 고장이 발생해서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전한 회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안전하게 무정전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스폿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여기 네트워크 변압기가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 이 두 개의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에 네트워크 프로텍터예요. 프로텍터. 네트워크 프로텍터는 네트워크 퓨즈라든지 네트워크 차단기 등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자, 네트워크 변압기, 네트워크 프로텍터도 필요해서 어쨌든 설비비가 비싼 건 알고 계시겠죠? 자, 스폿 네트워크 방식은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우리가 2회선 이상의 배전선으로 수전하는 방식을 우리가 어쨌든 스폿 네트워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무정전 방식이 제일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스폿 네트워크는 무정전 전원 공급 가능. 이것이 최대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스폿 네트워크 방식의 특징을 같이 알아보고자 해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실기시험에서도 이 스폿 네트워크에 대한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무정전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 기기의 이용률이 좋아진다. 전압 변동률이 적다. 전력 손실이 감소한다. 자, 부하 증가에 따른 적응성이 우수하다. 2차 변전소 수량을 줄일 수 있다. 전등 전력의 일원화를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7가지가 되겠는데 만약에 스폿 네트워크 스폿 네트워크 방식의 장점을 4가지 쓰라고 한다면 이 7가지 중에 4가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보시면은 무정전이 제일 큰 핵심이고요. 전력 손실과 전압 변동률이 낮아지는 것도 핵심이고 부하 증가에 따른 적응성이 우수하다는 것도
핵심입니다. 자, 그 정도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물어봤을 때 잘 대답할 수 있고요. 특히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2회선 이상의 배전선으로 수전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3회선, 4회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2 이상의 배전선에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이 수용가 측, 부하 측에는 전혀 전력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점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저압 뱅킹 방식을 볼게요. 저압 뱅킹 방식. 자, 이런 것이 바로 저압 뱅킹 방식인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거 인터넷 뱅킹 할 때 그 뱅킹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스펠링은 같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요 위에 있는 요 선을 고압이에요. 고압. 자, 여기를 이제 저압이 되겠는데 보시면 고압으로부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각의 변압기로 이렇게 휴즈를 거쳐서 수전받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같은 간선에 접속된 2대 이상의 변압기의 저압 측을 공통으로 연결을 해서 상호 연결을 통해 부하 측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형태를 우리가 저압 뱅킹 방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것이 보이나요? 일단 첫 번째로 변압기가 보이고요. 이 변압기는 고압을 저압으로 낮추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압 뱅킹 방식에서 딱 떠오르는 그런 내용을 말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캐스케이딩. 캐스케이딩 현상인데 이거를 이게 영어거든요. 영어 써보면 캐스케이딩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인지, 어인지 이거 크게 관련 없거든요. 우리가 캐스케이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만 알면 됩니다. 캐스케이딩이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변압기의 저압 측에서 어디에서 뭔가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사실 이 부분만 차단이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호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 여기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쪽으로 사고가 파급이 확대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 이 변압기의 1차 측 보호장치, 퓨즈 있죠? 이 퓨즈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 차단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캐스케이딩 현상의 그 방지 대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바로 이 구분 퓨즈를 떠올려야 돼요. 이름에서 딱 느껴지지 않나요? 캐스케이딩 방지 대책, 구분 퓨즈, 뭔가를 구분해주는 퓨즈. 만약에 여기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사고를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 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구분 퓨즈가 끊어짐으로써 여기에 병렬, 상호 연결을 없애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 퓨즈는 뭐라고요? 캐스케이딩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지 대책이다. 설치로 방지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저압 뱅킹 방식의 특징을 여러 가지 적어보면은 먼저 이제 전압 강화라든지 전력 손실이라든지 작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플리커 현상이라든지 전압 변동률 낮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플리커 현상이 그만큼 덜 일어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우리 부하 밀집 지역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하 밀집 지역.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캐스케이딩 현상을 우리가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저압 뱅킹을 하게 되면은 다 상호 연결을 하기 때문에 변압기의 용량을 저감시킬 수가 있어요. 저감 가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겠지만 변압기 공급 전력이 균등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변압기 용량을 저감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고요. 우리 어쨌든 저압 뱅킹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캐스케이딩 현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으려면 뭘로 막는다고요? 구분 퓨즈로 막는다고요. 좋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개념 확인 풀어보고 이번 강의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몇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해요. 보고자 해요. 자, 다음 설명을 읽고 옳으면 O, 틀리면 X를 하라는 문제입니다. 궤전점은 간선과 분기선의 접속점이다라고 했는데 궤전점이라고 하는 게 간선과 분기선의 접속점인가요? 아니죠. 급전선과 간선이 만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 환상식은 가지식보다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이 큰가요? 아니죠. 가지식이 제일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X. 망상식 또는 네트워크 배전 방식은 무정전 공급이 가능하다. 맞는 설명입니다. 공급 신뢰도가 그래서 높다라고 했죠. 자, 페란티 현상은 변압기 2차 측 저압선 일부의 고장으로 인해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가 변압기 1차 측 보호 장치에 의해 연쇄적으로 차단되는 현상이다. 맞는 설명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페란티 현상은 뭐예요, 여러분? 페란티 현상 오랜만에 보시지 않나요?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선로의 정전 용량으로 인해 이 충전 전류의 영향으로 전압의 위상보다 전류의 위상이 앞서기 때문에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페란티 현상이라고 했죠. 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블로 리액터를 설치한다고 했고요. 자, 2번 볼게요. 고압 배전선로 구성 방식 중에서 고장 시, 이 문제는 기출입니다, 여러분. 기출에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고장 시 자동적으로 고장 개소의 분리 및 건전선로는 이제 고장나지 않은 선로를 말하게 됩니다. 자, 건전선로의 폐로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개폐기를, 자, 여기 뭐라고요? 개폐기를 가진대요. 수요 분포에 따라 임의의 분기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결합 개폐기가 있는 그런 방식 뭐죠? 바로 환상식 또는 루프식 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결합 개폐기 절대 잊지 말자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배전 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배전 방식 잘 내용을 정리하셔서 기본 강의에서 마찬가지로 이 심화 강의에서도 사실 이 부분은 어떠한 별도의 유도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 방식을 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별 그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시고 물론 그리는 건 나오진 않겠지만 그려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 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그 방식에 대한 특징들을 떠올리면서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